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당국 조율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는데요.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근로자 316명이 무사히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8일간이 가족들한테는 거의 1년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된 뒤 그야말로 다들 애를 태우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졸제 타국에서 구금자 신세가 된 우리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가족 또 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까지 일주일이 말씀하신 대로 1년 7개월 이렇게 넘게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국은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벌여서요. 교섭을 벌이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풀려날 때 수갑을 차지 않고 그리고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풀려나서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재 급파돼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에 집중해서 교섭을 벌였고요. 우리 요구가 잘 관철이 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에서 풀려나면서 일반 평상복을 입고 또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올 수 있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은 수영복을 입고 또 어쩌면 수갑을 차고 왔어야 됐고요. 또 추방 형태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금에서 풀려난 뒤에도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서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약 430km로 일반 보통 차량으로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길도 이민 당국이 정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해서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길을 이동을 해서 이제 전세기를 타고 드디어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앞서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났고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이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실무단을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조현 장관이 가기 전에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관심사는 이제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현 장관은 방금 전 발언을 보면 앞으로 문제가 없게끔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됐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태를 수습하러 간 여행으로서는 비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자 관련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감정적인 부분을 다뤄보면은 우리 가족들 얼마나 좀 걱정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들 전화기로 네. 다 전화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좀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급하게 체포를 당했고 구금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제 범죄인들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구금 시설로 가서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석방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든가 또 공포감이라든가 어떤 분노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7일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석방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이 직전까지는 그런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족과 또 공유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안정감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구금됐던 시설이 감옥보다도 좋지 않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은 어떤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포크스턴 구금 시설 아주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 감사에조차도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뭐 매트리스는 찢어졌고 또 곰팡이에 누수에 벌레 또 식단도 매우 부실하다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또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그 복용해야 될 약을 또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복용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초기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전세기를 타고 올 때 임신부는 1등석에 앉혀서 좀 안정을 취하도록 했고요. 다른 기저질환으로 특별한 이제 좀 보호나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탑승을 해서 조금 더 안정을 취하면서 오도록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제 우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접을 나갔는데 이 브리핑에서 일단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오늘 입국하는 과정도 지켜보면 이렇게 아직 뭐 휠체어에 의지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제대로 영양을 섭취도 하지 못했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도 좀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고 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신부가 있다고 한 측면이 좀 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게 뭐 법 집행을 할 때 좀 과격하게 하는 부분도 일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반인권적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미국의 현실이죠.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 그래서 언제 총격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고 총격 사건이 벌어진다면 가장 큰 목표물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 담당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경찰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공권력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경찰 법 집행 요원들이 봤을 때 위험하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인권은 100% 무시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집행 요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하기다 보면 미국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지점이 큰 중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 손과 발을 묶고 또 몸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그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미국 이민 당국의 과도한 그런 단속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 연간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이민 세관 당국, 그러니까 아이스라고 불리죠. 거기서 하루 평균 체포 건수를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하루에 한 1~2천 건 정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나섰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3,000명까지는 체포하라.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성과가 낮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잉 실적 채우기에 나서면서 이렇게 한국 근로자 업장까지 덮친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의 그 비자 형태를 보면은 그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비자 목적에 따르면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현지 공장 해외에서 들여온 그런 제품들로 조립을 하거나 뭐 이런 근로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당시에 또 이 비자 목적에 맞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민 당국이
모습을 해서 이들을 마치 불법자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지 이민 변호사가 영국 그 가디언즈에 얘기하기를 미국 정부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그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그 모토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과잉 충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한국 업장의 그 단속이 나가기까지 직접 제보한 사람이 바로 조지아주 출신의 정치인인 토리 브레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고 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적도 있는 인사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제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세제 혜택을 줬는데도 한국 기업이 정작 조지아주 그 주민들은 많이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마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기업이 투자 명목으로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 놓고 사실상 약속했던 이런 자국민들 고용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지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그 과잉 대응의 또 한 가지 배경은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화당의 어떤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민자 단속의 성과를 많이 부각시켜서 어떤 선거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수년간 하셨던 두 분이 계시는데 강원식 비서실장이 더 빨리 우리 국민들을 모시지 못해서 송구하다면서 트럼프가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뭐 예전이랑 비교해서 뭐 계속 좀 머물러 있는 상황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네, 내용적인 거하고 형식적인 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요.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접을 지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강원식 실장이 한 워딩은 거의 다 대통령의 워딩과 일치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 또 대통령이 중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이제 비자 발급 시스템 이게 왜 안 됐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비자 문제는 2012년 자유무역 협정과 직결돼 있습니다. 2012년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비자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특별 비자, E3라든가 E4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이 시도가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쿼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H1B 일반 취업 비자를 중에서 쿼터를 좀 얻어내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반이민 정서와 직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급격하게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8년,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이민과 관련된 모든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중지가 된 거죠. 근데 한국은 2012년에 FTA 협정을 최종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고요. 2008년, 2009년 이전에 FTA를 하면서 비자 협상을 한 나라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게 바로 칠레와 싱가포르, 호주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는 문이 닫혔다. 이런 시계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왜 이게 해결이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뭐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부터 나타난 반이민 정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초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출발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지연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측 사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남아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초 그 이틀 전에 원래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돌연 이게 이런 절차가 중단되면서 다들 무슨 일인지 다들 애타게 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국 측의 사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측만 사정이
사정이냐, 우리도 사정이 있다, 뭐 이런 약간 반발 섞인 그런 분노들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근로자의 석방 조건을 놓고 양측의 이견차가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숙련된 근로자이니까 조금 더 남아서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제 귀국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현 장관이 사실 근로자들이 갑작스런 체포와 구금으로 충격을 많이 받고 지친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귀국해서 안정을 취한 뒤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미국 측이 이를 수긍하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전세기가 추진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우리 국민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이제 보고받고 나서 조금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이거는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약간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사태를 곰곰이 생각한 뒤 한미 관계는 좋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언급이 좀 바뀐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구금자를 이제 공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양국의 이견차가 분명히 이번 그 출국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민 당국과 행정부가 다소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 이건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책 우선순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에 따라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야 된다는 큰 명제가 있는가 하면 또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또 자국의 근로자를 또 고용을 늘리고 또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런 핵심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한국 근로자들 표적 삼아서 이런 과잉 또 단속에 나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 목표가 상충을 하면서 부처 간의 조율 부족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약간 즉흥성 뭐 예측 불가한 발언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상무부나 주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기업의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국토안보부나 또 이민세관국 입장에서는 법 집행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난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투자 유치 또 이민 단속의 두 축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느냐 이런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때문인데 이런 것에 대한 또 앞으로의 어떤 조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계속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해 달라면서 또 뭐 이송 시에는 뭐 버스에 타기 때 뭐 수갑을 채워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법에 대한 이해와 국토안보부, 직접 당사자인 국토안보부가 보는 뭐 입장은 또 다른 것이고요. 아까 김희준 기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 부처마다 자기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매뉴얼이 또 다른 거죠. 국토안보부의 관심사는 불법 체류자 척결입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9월, 10월이 이제 9월인데 20만 명 이제 겨우 맞췄단 말이에요. 80만 명을 이제 연말까지 맞춰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입장인 것이고 국무부하고 국방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 동맹에 위해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의 그 목소리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고 상무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구워 삶아서 투자를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이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 관심사에 따라서 충돌이 났는데 원래 제대로 합리적으로 국가가 잘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조정이 됐겠죠. 예. 그러나 실제로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안보부와 또 상무부 쪽에서 충돌한 사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최고 정책 결정자들과 대통령이 서로 절충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관료 정치 모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관료 정치 모델을 통해서 이제 좀 서로가 절충하면서 단일안을 내야 되는데 그 단일안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부처별로 얘기가 좀 다른 부분도 눈에 띄는데 조현 외교장관이 루비오 외교장관을 만나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단판을 지었는데 네. 상무장관인 러트닉은 우리 국민들 출국하니까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오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뭐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한테 사전에 연락을 먼저 했으면 자기가 잘 해결을 했을 텐데 왜 국토안보부 쪽이나 다른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사달이 났느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무부나 국방부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왔습니다. 사실 국토안보부라든가 상무부라든가 이쪽으로 제대로 된 상층부의 소통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알 수 없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상무부든 국토안보부든 미국 전체 분야의 최고 상층부랑 직접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너무나 큰 프로젝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 미국도 놀라고 한국도 놀라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냉정을 찾아서 양쪽 다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는 냉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한 상황이고 특히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뭐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처에서 일으킨 뭐 어리석어서 생긴 일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 국토안보부 쪽에서 불법 체류자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추다 보니까 어리석게도 동맹을 건드린 그런 사례입니다. 이럴 때 좀 더 냉정함을 찾아서 가장 좋은 한미 동맹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이런 노력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전원에게 추석 연휴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다시 미국에 가고 싶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를 지켜본 다른 직원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고 싶겠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배터리 공장에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근로자들 굉장히 뭐 충격에 있고요. 누가 또 다시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특히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는 300여 명이지만 뭐 다른 외국 근로자, 불법 이민 단속된 근로자까지 하면 약 4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는 셈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건설 작업이 완전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때문에 완공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양산 시점도 따라서 연속적으로 내후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항에서 이제 브리핑을 가진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이것으로 벌어지는 피해를 우리가 뭐 미국 측에 요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고스란히 이것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매니지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비자 문제나 이런 걸 잘 풀어서 다시금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공장 있는 서베나 지역에 대한 어떤 인력 채용 문제 이런 것까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이번 이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약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그런 것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민 당국의 어떤 과도한 이런 대응, 단속이 결국은 자국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또 신설하고 또 증설하는 공장들이 약 20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 SK 하이닉스 등이 이제 그렇게 공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또 철저히 잘 알고 향후 그 한미 간의 어떤 워킹그룹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에 대한 어떤 비자 쿼터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타결의 이제 그 키 핵심이라고 하면 미국의 조선업 부활,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조선업이 매우 쇠퇴한 가운데 숙련된 노동자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근로자의 활동 여건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프로젝트 진행도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좀 목소리를 더 세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걸 지렛대 삼는다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요구할 거는 제대로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관세라든지 뭐 투자 이런 게 확실하게 결론 난 게 아니니까요. 끝난 게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떤 점들을 좀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구금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 자유 구속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공장 가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다 제일 큰 문제는 한미 동맹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한미 동맹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하는 것은 그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한미 간의 신뢰, 특히 한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이 더욱더 한국인을 자극을 하게 되면 반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확장 억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한국의 대답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에서 나오는 확장 억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답변인데 미국과 한국이 신뢰를 상실해버리고 반미 감정이 나오면 100%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감 떨어지면 독자적인 핵무장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혼란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조, 수백조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잘못 관리가 되면 그런 쪽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리도 같이 맞대응해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법은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고 이런 굉장히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고 냉정하게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호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안보부에서 또 이민당국이 벌인 이런 짓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어서 벌인 일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훼손되기에는 한미동맹이 너무나 오랜 세월 많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게만 우리가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태 수습을 주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그쪽 계통에서는 여전히 이런 큰 문제가 났는데도 신경 안 씁니다. 80만 명을 어떻게든 추방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맞대응을 한다? 도움이 안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설득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도와줄 수 있는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의회의 협조 세력 이쪽과의 협력 관계를 더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원 비자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이견이 있다는 걸까요? 네, 앞으로 이제 비자 쿼터 문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원 비자는 단기 상용 비자라고 해서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해서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현지에서 약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원 비자가 한미 간의 어떤 해석차도 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도 조금 해석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무부의 규정을 보면은 이 비원 비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해외에서 들여온 그런 제품들을 조립하는 것, 현지에서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인력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당국에서는 이것도 불법이다. 단지 회의 참석 정도만 하라고 얘기하면서 양국 간의 어떤 해석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그 얘기를 강훈식 실장이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 지금 한미 간에 이제 워킹 그룹이 지금 이제 설치될 예정인데 그렇게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제 비자 제도를 보면은 주요한 비자를 보면은요. 일단 일반인들이 여행 가실 때 많이 하는 그런 전자 여행 허가 에스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상용 비자인 조금 전 말씀드린 B1, B2 그리고 전문 직종 취업 비자인 H1B 그리고 주재원 비자 L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 매년 딱 8만 5천 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첨제여서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니다. 이 비자를 받는 한국인은 연간 한 약 2,000명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도 결국 이 H-1B 비자 추첨에서 떨어져서 취업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이 에스타나 이 할 수 없이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약간 공장 구축 활동 등을 벌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철해야 될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상용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공장 구축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와 함께 전문 인력 취업 비자인 E4를 신설해서 한국의 전문 인력이 특별히 이 비자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보장받는 것이 절실한데요. 최근 그 한미 양국이 합의한 그 관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한국 기업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왕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에 따라서 이미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호주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E3라는 이 특별 비자를 매년 1,500명이 이제 허용을 받고 있고 싱가포르와 칠레도 약 H-1B1이라는 그 취업 비자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5,400명, 1,400명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러한 한국에 대한 쿼터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에 협상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각 부처 당국자들이 워킹그룹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지만은 최근에 미국 행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의중이 뭘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톱다운 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는데 사실 뭐 어떤 때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실무 협상에서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올 때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그냥 딱 해버렸을 때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관세 협상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은 톱다운 방식은 방향을 설정할 때는 좋아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방향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그 총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그러나 세부 협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실무 당국자들이 세부 합의 사항을 다 후속 조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라든가 관계 규모를 볼 때 몇 주일 만에 이것을 세부 협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미국과 일본은 뭐 서명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 2월부터 협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볼 때 1, 2개월 안에 실무 협상이 다 마무리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가 있었지만 그걸 알고도 구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지난 10일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근데 미국의 법 집행 관련 과거 사례들을 보면 법 집행 요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입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사는 가디언의 기사를 보면은 알고도 체포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알고도 체포한 사실이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미국의 그런 것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법 집행 요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투자 패키지 양해각서 체결이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압박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 구금 문제로 시끌시끌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정말 이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구금자 유례 없는 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해결을 했지만 이제 또 관세 협상을 정말 최종까지 타결짓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지은 지는 벌써 4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들 25%의 높은 고율 관세를 부담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불 이 대규모 투자 패키지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협상이 타결짓지 못해서입니다. 반면 일본에는 이 1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왜냐 미일 양국 간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에 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미일 간의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5,500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투자액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고 또 손익 분기점에 달하기 전까지는 양국이 반반씩 그 이익을 가져가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또 심지어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 뒤 45일 내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다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 이런 단서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조건에서는 사인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주문까지 했어요. 사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얼마 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 같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러트닉 상무장관 이 CNBC 뭐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선명해졌죠.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한미 간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일본의 그 협상을 잘 분석하고 있을 테니까 유연함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그 어떤 미국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이런 위협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을 잘 좀 설득하고 소구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요. 또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거의 3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조건들을 좀 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강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미국 측을 잘 설득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또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우리 이익을 관절하기까지 참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석방된 날에 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 네. 일본은 사인을 했는데 왜 한국은 안 하느냐 네. 이렇게 압박을 한 거거든요. 날짜가 겹치긴 했지만 두 가지 사안은 사실은 분리된 사안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관심 사안은 어떻게 하면 관세 협상을 빨리 타결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선전하는 데 모든 포인트가 가 있고요. 관세 협상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수준에서는 합의가 됐고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상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엄포도 놓고요. 다양한 종류의 협상 기술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동일합니다. 아마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 다른 해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까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협상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는 다소 관망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